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유승익 교수라고 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치분권과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헌법 하면 법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좀 어렵다, 딱딱하다, 전문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헌법은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고 또 가장 중요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법에서 특히나 중요한 문제가 바로 자치분권의 문제입니다. 자치분권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좀 흔하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시겠지만, 자치분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나 헌법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치분권과 헌법을 같이 생각해 보시고 또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자치분권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특히나 헌법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치분권과 헌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치분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치분권의 원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그림이 좀 간단하게 그려져 있지만 헌법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우리가 이 자치와 관련돼서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이 강의 전체에서 다른 거는 뭐 한번 들으시고 그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넘기시면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인가요? 이게 가끔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주권자가 가끔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뭐 아니면은 어, 지방자치단체 장, 뭐 시장님, 뭐 도지사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주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보고 계시는 이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원래는 누구 것이냐 라는 것이죠. 그거는 주권자인 주민, 그리고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대한민국 헌법의 1조 아시나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 1조고 크게 두 개의 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참고로 법을 읽으실 때 조는 그냥 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거는 이제 1항, 2항 이렇게 읽습니다. 대한민국 1조 1항은 그 유명한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주권 재민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표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그렇죠. 국민에게 있죠. 그리고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뭐 대통령에게 있다, 뭐 도지사에게 있다, 시장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죠. 국민 모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권력이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서 봐 주십시오. 대한민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권력들이 있죠. 뭐 입법권도 있고 행정권도 있고 사법권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권력들, 이 모든 공적 권력들의 소스, 근원, 원천, 그게 어디에 있냐? 그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해서 국민에게 그 원천이 있음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이 그림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어, 우리 국민에게 그 근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요 모든 권력들의 그 핵심, 그리고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자치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이 지역 내에서 스스로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뽑은 기구 또는 기관에 의해서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모두 이 권력을 매일매일 사용하기에는 그래서 이 기관에 참여해가지고 이 문제 저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일일이 다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관들을 두고 그 기관들이 여러 가지 권한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자치권을 주권자가 갖는 건 맞는데 그래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같은 권력은 원래 국민에게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행사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원래 자치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국민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지방 정부에게 위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정부가 여러 가지 입법도 하고 행정도 하고 또는 사법적인 기능을 할 때 그것들이 우리의 위임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권한들도 주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에서 자치분권의 자치권의 주인이 원래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우리다. 우리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고요. 그것이 헌법의 원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리겠지만 이게 중요해서 몇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다시 우리나라 헌법인데요. 우리나라 헌법은 몇 년도에 제정이 됐나요? 그렇죠. 1948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7월 17일을 이제 제헌절로 기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치분권 또는 지방자치라고 하죠. 지방자치는 몇 년도에 시작을 했을까요? 오늘 지방자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그 역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 또는 자치분권의 역사는 상당히 긴 편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 또는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와 거의 함께 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949년,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되고 나서 곧바로 지방자치법이 같이 공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건국 초기이고, 그래서 곧바로 지방자치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이 이후,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나서 그것이 이제 시행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좀 어려움, 곤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을 해서 정착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제 선거가 언제 시작을 했느냐 하면 195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지방선거를 실시했다라고 이제 앞에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연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952년에 지방선거를 실시했다. 이게 최초의 선거이죠. 그런데 52년이라는 연도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52년은 전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지방선거를 실시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앞에 헌법 1조에서 보셨듯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국민에게 두고, 그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에게서 지방의 여러 권력들을 뽑자라고 하는 어떤 좀 순수한 의도에서 먼저 실시를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헌법은 48년에 제정되었는데 처음에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국회에서 간접적으로 뽑았을까요? 우리나라 그때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직선을 하지는 않았고요. 국회에서 간선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회에서 대통령이 뽑힌다. 최근에도 우리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국민 직선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회에서 대통령이 뽑힌다, 선거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될까요? 대통령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그것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해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라고 부르죠.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52년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세력 쪽에서 봤을 때 국회의 세력 분포가 조금 불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직선제로 개헌을 할 필요가 있었고, 직선제 개헌을 위한 원외 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바깥의 세력. 그래서 지방선거를 실시를 해서 당시의 여당에게 좀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 보자라는 의도 속에서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던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좀 순수한 의도에서 먼저 치러졌다기보다는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특히나 어, 대통령을 어, 더 하기 위한 좀 정치적인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지방선거가 실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지방자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좀 어두운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52년 이후로 지방자치의 역사가 그렇게까지 순탄하지 않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52년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지방선거를 그래도 실시해 봤다라고 하는 의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가가 완전하게 정비가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를 해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계기였고, 그게 비록 그 이후의 역사에서 좀 시련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 이전에 심지어는 전쟁 통해 지방자치를 실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가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온 것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제 이승만 정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면서 지방자치가 그래도 면면이 이제 이어져 왔는데, 하나의 계기, 지방자치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하나의 계기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1961년에 5.16 군사쿠데타였습니다. 이 군사적인 이제 정변을 통해서 집권을 했고, 이들이 이 지방자치에서 이제 무슨 일들을 했냐면, 처음에 뭐 포고 같은 걸로 지방의회, 전국의 지방의회를 다 해산해 버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군수들을 시장군수 뭐 도지사 이런 지방자치단체 장들을 뽑는데 이제 그것을 임명직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중앙정부에서 이제 임명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하급 행정기관처럼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런 역사가 사실은 계속이 됐고, 특히나 1972년 헌법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사실은 이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이후부터 사실 지방의회는 계속해서 해산이 된 상태로 다시 구성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72년 유신 헌법에 지방의회와 관련돼서 언제 구성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규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이제 앞으로 구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선언과 같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방 의회를 이제 구성하려 하는 이제 헌법적인 근거들이 이제 사실상 사라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방 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다가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8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이 됐죠. 이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잖아요. 특히나
6월 항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이 되어서 87년 헌법이 마련이 됐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자라고 하는 어,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극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지방의회 선거도 하고 지자체장 선거도 하자라고 타협을 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91년에 기초의회 선거도 하고 또 광역의 의원 선거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의원 선거들은 이제 실시를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뭐 핑계 같은 거, 변명 같은 거를 대기 시작하면서 지방자치 단체 장은 한동안 또 뽑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95년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장도 함께 선거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왜 동시지방선거라고 부르냐면, 이제 지방의회 선거랑 그 지자체장의 선거를 함께 하기 때문에 동시지방선거라고 그때 불렀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4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선거를 했던 거는 2018년이었고, 이게 이제 4년마다 지방선거를 하기 때문에 2022년, 바로 올해죠, 지방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멀리 남지는 않았네요. 자, 그런데 제가 요 각 지방선거마다 투표율을 좀 표기를 해봤는데요. 1회 지방선거는 거의 70% 가까이 투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 선거가 계속이 되면서 계속해서 선거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한 60%대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기서 좀 지적을 해보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과연 지방자치의 성격에 맞도록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선거가 여러 선거들이 있잖아요. 뭐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 지방선거가 각 정권의 에,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대선을 하죠. 그러면은 대선을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어, 지방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항상 그 정부가 중간에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평가적인 성격으로 이제 선거의 의미가 좀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선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중앙에 있는 정부 하고는 달리 지방 정부에 관련되어 있는 선거이고, 지방 정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중앙에서 동원을 하는 방식으로 지방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이제 종속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방 정부의 구성은 중앙 정부와 좀 별개의 것으로 보고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가 지방 정치는 거의 없고 중앙 정부에서 벌어지는 정치 또는 이슈들만 좀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어,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지금 6월 1일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우리 이 지역의 문제, 우리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자꾸 중앙정부에서 공천하는 사람, 또는 중앙정부의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되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지방자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는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다 이제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지방 정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 밑으로 내려가면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그림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 정부가 그 몇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참고로 네모칸이 지방자치단체이고, 동그라미는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냥 행정계층입니다. 그럼 크게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져 있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 시, 특히나 광역시, 그리고 특별시로 나눠져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특별자치도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제주도죠. 그리고 특별자치시도 있어요. 세종이죠. 그리고 8개의 도와 6개의 광역시, 하나의 특별시, 특별시는 이제 서울특별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계시는 인천은 당연히 광역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치단체예요. 아주 쉽게만 얘기하면은 지방선거에 의해서 자치단체 장을 선거를 합니다. 국민들이 직접. 그래서 도 밑에 뭐 여러 가지 시 있죠. 그리고 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광역시도 이제 대개는 이제 구가 있죠. 구. 그런데 군도 광역시 밑에 있을 수가 있다. 뭐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 뭐가 있나요? 그렇죠. 그 달성군 같은 게 있죠. 인천도 군이 존재하죠. 옹진군 같은 경우 광역시에 군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것은, 여기에 자치구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되게 이제 광역시에도 여러 가지 구들이 있는데, 그 구들은 자치단체인 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도시 밑에 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구들은, 그러니까 시 밑에 있는 구들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그냥 행정 계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청장도 계시긴 하지만 그들은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임명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 자치단체가 크게 두 단계, 두 계층으로 존재를 하고, 그 밑에 여러 가지 행정 계층들이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퀴즈 같은 거를 내보고 싶은데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자치단체는 몇 개일까? 아마 여러분들 이제 제주도 하면은 제주시 하고 이제 서귀포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듯이 제주도의 시, 제주시,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그냥 행정 계층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 하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지방의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곧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의회를 새롭게 구성을 하게 될 텐데요. 의회는 주로 뭘 하나요? 그쵸? 입법을 하죠. 그래서 국회 하면은 뭘 하나 하면 뭐 법률을 만들죠. 그런데 그러면 지방선거를 통해서 뽑힌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나 했을 때 물론 그들도 입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법은 국회 입법하고 전혀 다른 입법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조례는 생각보다 힘이 많이 없어요. 힘이 많이 없다는 얘기는 그것을 조례를 통해서 지방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그것이 규율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국회가 만들 수 있는 법률처럼 강력한 입법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뿐이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주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세요. 근데 왜 반대를 하냐 했을 때 지방의회가 과연 좀 어려운 말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또 현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지방의회 의원들 조금 국회에 비해서는 수준이 좀 국회에 비해서는 낮지 않느냐 이렇게 심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앞에 제일 처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지방의회 의원들도 국민이 뽑고 그래서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은 우리의 대표들인데 그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과소평가를 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너무 적은 힘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우리 대표는 지나치게 낮게 평가를 하면서 우리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멀리에 있는 대표들에게는 굉장히 큰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대표들에게는 무한 신뢰를 보내고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문제를 직접 풀어줘야 될 사람들은 불신하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회에게도 좀 더 많은 권한들을 부여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조례, 지금 우리가 부여하고 있는 조례보다는 조금 더 강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그렇게 쉽게 그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한을 그 상향하고 높일 수 없도록 해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지방자치법을 한번 보시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뭐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여기 안에 그 녹아 있어요.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제22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법률입니다.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범위를 설정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에서. 그런데 어떤 범위를 설정하고 있냐? 그러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법령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법률과 그 다음에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법령 할 때 명령은 주로 누가 발령을 하나요? 그렇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또는 각 부의 장관들이 명령을 발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는 거죠. 범위가. 근데 그 범위가 법률과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국회의원들, 여의도 국회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특히나 그 다음에 다만 이유의 조항들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에게 뭔가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거나 또는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또는 벌칙 같은 거를 정할 때는 법률 직접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임을 하지 않는 한 조례에서는 여러 가지 힘 있는 또는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항들은 조례로서 제정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동네에 어떤 기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불법적으로 자꾸 우리 동네 그 강에다가 또는 하천에다가 폐수를 버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벌칙도 가하고 제재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뭐 그 기업에 대해서 벌칙을 가한다거나 아니면 규율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해요. 근데 법률은 누가 제정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여의도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제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그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제정하는 법률이 위임을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을 지방자치법이 사실은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법률 차원에서만 이 문제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헌법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관련되어 있는 헌법 조항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117조, 118조 딱 두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총 13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130개 조항 중에 딱 두 개만이 이제 지방자치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고, 그나마도 그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17조를 한번 보실까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자, 그 다음을 잘 읽어보세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 표현이죠? 맞습니다. 앞에 지방자치법에도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고 헌법에서조차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나머지 조항들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뭘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이제 보이시나요? 법률로 정한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종류조차도 지방자치 스스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정하고 있는 거죠. 118조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시면 지방의회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뭘로 정하나요? 그렇죠.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항들,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실 거의 모든 사항들을 다 뭘로 정하게 하고 있나요? 그렇죠. 중앙정부 또는 중앙에 있는 국회에서의 국회가 법률로서 또는 명령으로서 규율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 참 훌륭한 그 헌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이 변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여기 지금 좀 강조를 해드린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이제 법률이라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개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개헌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개헌 또는 자치분권 개헌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개헌안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죠. 밑에 보시면 지방정부는 그 관할구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지금까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자치에 관한 규정도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하고 있지만, 그러지 말고 그걸 좀 풀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준하는 그런 법률, 그러니까 자치법률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헌법부터 바꿔보자라고 하는 제안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나라 헌법을 좀 더 읽어보시면 그게 여러 가지 많이 바꿔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헌법 40조에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조항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자, 이상하죠? 아까 지금 우리 처음에 그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음, 입법권은 원래 자치에 관련된 입법권은 누구한테 원래 있나요? 국민한테 있고 그거를 우리가 누구한테 입법을 그러한 입법권을 위임했나요? 그렇죠. 지방 정부에 위임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지방 정부 같은 또는 지방의회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방의회와 관련돼서는 헌법이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죠. 입법권은 국민과 주민에 속한다. 사실은 주민이라는 말이 헌법에 잘 나오지 않아요. 물론 나오긴 하지만 특히나 중요한 권력들과 관련돼서는 주민이라는 말이 잘 나오진 않는데 사실 이 말이 맞죠. 입법권은 원래 누구와 누구에게 속합니까? 국민과 주민에게 속하고 국민과 주민은 입법권을 직접 또는 국회나 지방의회에 위임하여 행한다. 이게 앞에 그림하고 더 잘 맞는 부합하는 그런 조항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입법권을 여러 기관에게 분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국회에게 입법권을 부여할 수도 있고 지방 의회에게 부여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도 입법을 할 수 있고 지방의회에서도 입법을 하면 사실은 좀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좀 경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판단하더라도 양자가 경합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도록 하자.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여러 선진국들에서 이러한 입법권의 배분과 관련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좀 획일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 해, 뭐 아니면은 중앙 정부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획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몇 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1987년. 상당히 많은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넘게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87년 당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과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뭐 여러분들 아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친숙하게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 이거 87년에 사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기기였고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변해 온 것인데 아직 우리는 그 옛날 스마트폰도 나오기 그 전에 그냥 전보치고 전화하던 집 전화하던 그 시대를 전제로 하는 헌법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선진적으로 바꿔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세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헌법에 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뭘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법률로 정한다. 또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세와 관련돼서 지방정부도 당연히 조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목과 세율을 국회에서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조세 법률주의 해가지고 무슨 불변의 무슨 법칙처럼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그 과거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조세와 관련된 주요 세원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지방 정부의 역할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전부 다 국세로 걷어서 지방에 이렇게 나눠주는 형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적인 조세권이 지방 정부에 사실상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헌법 조항 이 59조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몇 가지 좀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나 지방세와 관련돼서 이 도시하고 또 그 밖의 지자체하고 좀 격차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뭐 서울시나 어, 광역시 같은 큰 도시에서는 그래도 지방세 징수액이 상당히 큰 편이고 비율도 높은 편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세 그 비율이나 또 액수가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나요? 특히나 그 뭐 우리가 이제 좀 가난한 또는 좀 세원이 이렇게 풍족하지 않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자꾸 이제 국세에 의존을 하게 되죠. 우리 교부세라고 부르는데 그런 교부세에 의존을 하게 되면서 이른바 그 지방의 중앙 종속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게 되고 요새는 또 특별히 지방의 소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방의 위기가 지금 닥쳐와 있습니다. 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인천 등에서 이제 지내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체감을 하지 못하실 텐데요. 실제로 지방 같은데 제가 있는 이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곳곳 뭐 군위 뭐 이런 데는 지금 거의 소멸할 위기에 거의 직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그 지방세의 분포에서도 그냥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을 살펴보시면 이게 2018년 통계이긴 하지만 되게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77.5 대 22.5. 그러니까 대략 살펴보시면 한 8대 2 정도로 그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나눠져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방자치를 좀 비하하는 의미로 이할자치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할자치다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여기 지방세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에서 8, 지방세에서 2 정도를 걷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국세에서 다 걷어서 이제 지방세 이제 지방에다가 이제 교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배분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지방 정부의 세금과 관련된 조세와 관련된 권한이 이제 너무 작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에서 지방세 비율이 이렇게까지 낮지는 않아요.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40% 정도 되고 미국도 그 중앙 연방의 권한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가 넘어가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까지 낮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아까 지금 보셨듯이 조세의 종목과 세율 같은 경우에 다 법률로 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지방세로 뭘 거둘 수 있냐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둘 수가 있어요. 이제 목적세 같은 경우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거둘 수가 없고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교육세나 시설세 같은 거, 그 다음에 자치구나 시군 같은 경우에는 등록세, 재산세, 그리고 담배세나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등을 이제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세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딱 정해놨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특별한 목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지방에 맞는 세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거둘 수는 없도록 하고 있는 문제점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지금 보셨지만 이제 그래서 그좀그 자주적인 이제 세원들을 갖지 못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의존세원에 의존을 하고, 특히나 이제 교부세, 교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의존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거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걷고 있냐면 전체 내국세가 있죠. 그 내국세의 19.24%를 뗍니다. 그래서 그 중에 19.24%를 이제 떼서 그 중에 97%를 보통교부세로 이제 내려보내고 나머지 3%를 특별교부세로 내려보내는 형태라서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교부세, 특히나 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경쟁을 많이 하죠.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에는 지방정부가 재원을 이유로 해서 중앙정부에 이제 계속해서 종속되고 의존하게 되는 이제 과정, 그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과세권을 좀 더 폭넓게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말씀드렸던 그 헌법을 바꿔서 이렇게 지방 정부는 지방세 종류와 세율 및 징수 방법을 뭘로 정한다? 이제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보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법률은 이제 자치법률입니다. 그래서 자주적으로 그 조세를 할 수 있도록 바꿔주면 훨씬 더 지방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죠.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지금 여의도에 있고 지방의 이해관계가 거의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투입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국회는 뭐 여러분들 아마 국회의원들 언제 그래도 좀 보시나요?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 때 4년에 한 번씩 그냥 한번 보고, 사실은 그 이후에는 별다른 신경을 잘 안 써요. 다 지금 여의도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좀 구조적으로 한번 바꿔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냐 하면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원, 하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양원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상원을 참의원, 그리고 하원을 민의원이라고 이제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상원을, 특히 참의원을 지방자치형으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상원을 통해서
반영시켜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의원은 이제 그대로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하듯이 민의원은 놔두고 참의원을 새로 신설을 해서 여기에 이제 지방의 문제들을 여기서 토의하고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시도도 그러한 주장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고 6월 1일에 지방선거를 하죠. 그런데 질문을 꼭 해야 돼요. 지방선거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선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핵심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선거 자체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사실은 좋아요. 그래서 선거에 많이 참여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좋은 일꾼을 뽑는다. 굉장히 좋지만 중요한 거는 이 선거 자체가 주민을 위한 선거냐 또는 주민을 위한 선거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은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원래 처음 도입될 때부터 그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한다든지 또는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동시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그 여당 또는 야당의 중간평가적인 성격으로 선거가 치루어져 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와중에 과연 그런 선거들이 주민을 위한 선거였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뽑고 있는 또는 뽑으려고 하는 지방의회 의원들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연 주민의 대표냐 아니면은 정당의 대표냐라고 하는 것은 꼭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당이 중요해요. 정당. 왜냐하면은 그 정당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정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뽑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냥 그 중앙당의 그 이해관계만 반영을 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하고는 별 다르게 행동을 한다거나 정책을 펴거나 입법을 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게 우리의 대표인지 아니면은 정당의 대표인지 한번 다시 물어봐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정당을 중앙에서만 조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역당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천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정당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직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중앙당만 인정을 하고 지역당 체제에 대해서 허용을 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더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중앙당에서 지역의 일꾼들, 지역 대표로서의 그 후보자들을 공천하고 또 그들이 지방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더 우리가 정당에 대해서 주장도 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면 압력을 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다음 선거에도 그냥 마치 지역을 갈라먹듯이 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이해관계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좀 더 지역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마지막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정당 공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정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정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지역 정당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당의 공천이 절대적으로 선거에서 중요한 요소라면 이 풀뿌리 이 조직인 지방 의회, 특히나 기초 지방 의회에서조차 중앙당의 공천의 권력이 또는 힘이 그대로 미치게 되어 있고, 그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는 정당 공천을 하지 말도록 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역 정당을 허용을 해서 지역 정당에서 공천을 하도록 하자,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결국에는 우리가 지방 선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누구를 대표하게 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주권자인 주민의 의사를 지방 정부에 또는 지방 의회에 대표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결국에는 앞에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입니다. 지방 자치에서 또 주권자는 반드시 있다. 그러면 그 주권자는 누구인가? 바로 국민이면서 주민인 바로 우리다. 그리고 그 주민인 주권자인 우리가 권한을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지방 정부에 위임을 했고, 그러한 위임된 권력, 권한들을 행사하는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를 우리가 잘 구성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나 헌법 등에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또는 향상시키도록 좀 제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것들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바꾸거나 또는 정말 기회가 돼서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지방자치의 요소들을 헌법에 반영시키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정신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주민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비대면으로 만나 뵙게 돼서 여러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들어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여러 의견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